네, 북극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얀 얼음과 눈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북극에는 사막과 습지뿐만 아니라 초원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이유경 책임연구원과 함께 북극의 해양과 토양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과학기지 하면은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가 있고요.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가 있는데 이 북극 다산과학기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지입니다. 예. 그린란드의 오른쪽, 노르웨이의 북쪽에 여러 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예. 스발바르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이고 20세기 초까지는 주인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1920년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곳을 노르웨이가 관할하되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이곳에서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네. 다산과학기지는 2000년 4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기지 이름은 조선시대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이제 얼음이 사라지면 육상 생태계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북극의 식물에 관한 책도 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극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네, 많은 식물들이 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3,000여 종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예. 이제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 나도수영이나 씨눈 바위치, 또 담자리 꽃나무처럼 우리 백두산이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 담자리 꽃나무는 빙하기를 꿋꿋하게 견뎌낸 관목이고요. 또 씨앗이 목화솜처럼 생긴 북극 황새풀은 북극 툰드라 습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또 버드나무에 사촌격인 북극버들이 있는데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요. 이제 북극은 6월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고 9월이면 다시 눈이 오기 때문에 네. 1년에 두세 달 동안 봄, 여름, 가을을 빠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식물이 꽃을 피우고 씨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이나 바람에 의해서 암술과 수술 사이에 수분이 일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확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식물이 꽃을 피우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개체를 늘려나가는 무성생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북극 툰드라 식물이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타이가 지역의 나무와 식물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툰드라의 끝은 북극 해이기 때문에 툰드라 식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툰드라 식물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스발바르 제도에는 단 50개체밖에 남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툰드라 식물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북극의 꽃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말씀이네요. 네, 사라져가는 식물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북극의 독특한 자연 환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북극하면은 막 흰색 얼음 위를 네. 다니는 어슬렁거리는 북극곰 이렇게 떠올라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북극이 얼음바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북극 그러면 막 눈 덮인 침엽수 사이로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 타고 달리는 장면, 썰매 타고 달리는 이런 장면 떠올리는데 예. 사실은 북극엔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극의 육지는 툰드라라고 하는데요. 그린란드처럼 얼음에 덮여 있는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땅도 많습니다. 북극도 아주 넓은 지역이라서 건조한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고 또 습지도 있어요. 저도 2010년 여름에 알래스카에 갔는데 넓게 펼쳐진 초원을 보고 여기가 북극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북극 툰드라 땅 속에 얼음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이런 초원이나 습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툰드라 지역에는 술록이나 사양소, 레밍쥐, 토끼, 또 북극여우와 늑대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극하면 사실 북극곰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귀엽게 생겼지만 굉장히 무서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총을 들고 다니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북극곰은 정말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네. 이제 저는 북극곰을 직접 마주친 적은 없는데요. 다행이네요. 저희 연구원은 바로 100m 앞에서 예. 북극곰을 보고 막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피했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과학자는 연구지가 멀어서 이제 저희가 임시로 만든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바로 저편에 북극곰이 서 있어가지고 와. 바로 문 닫고 이제 북극곰이 지나가기를 이렇게 떨면서 기다렸던 네.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발바르 제도엔 약 300마리의 북극곰이 사는데요. 사실 이제 북극곰은 이 뽀로로 친구인 포비처럼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북극권 최고의 포식자로 물개 같은 사냥감을 막 잡아먹어요. 네. 2011년 같은 경우는 스발바르 봄포스트 빙하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던 영국 학생들이 북극곰의 공격을 받아서 1명이 죽고 4명이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이제 관광선을 안내하던 요원이 북극곰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요. 물론 이런 공격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극곰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총을 들고 다녀야 하고 예. 총을 지참하려면 곰에 대한 안전교육과 총기 사용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격 훈련 받고 총기 아.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또 스발바르 하면 떠오르는 게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네. 우리나라 종자를 포함해서 전 세계 종자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최근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2017년에 예. 영국 동토층이 녹아서 뭐 종자 보관소가 물에 잠겼다 이런 기사가 전 세계 언론을 탔는데요. 너무 과장된 뉴스입니다. 다 잠긴 건 아니었나요? 잠긴 거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막 제목만 보면 막 다 잠겨서 큰일 난 것 예.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갑자기 따뜻해진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동토층이 좀 일부가 녹았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렸는데요. 물이 흘러내린 곳은 입구 쪽이고 실제 씨앗은 그 안에 100m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노르웨이 정부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공사와 배수공사를 했고요. 좀 더 안전하게 종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왜 스발바르에 자리 잡았는가?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지진이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또 자연 방사능이 별로 없어서 돌연변이 위험이 낮습니다. 그리고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종자를 보관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게다가 산 중턱 해발 130m에 있어서 혹시라도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더라도 물에 잠길 염려가 전혀 없거든요. 네. 참고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60m쯤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2015년에는 시리아가 이곳에 보관했던 130여 종의 씨앗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문을 열고 씨앗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보관했던 종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없었다면 이 중에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전 세계 주요 농작물 씨앗 거의 모든 종류가 다 보관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에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아주 귀중한 저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극 환경 연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되게 어려웠던 부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다산과학기지에서 뭐 생물학, 지구과학, 대기과학, 해양학 이런 다양한 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는데 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연구가 일회성에 그쳤다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 과제가 계속 3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 한두 번 기지를 방문해서 연구하고 논문 한두 편 남기고 끝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독일 연구팀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기상 관측을 해왔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존 농도도 측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온도가 높아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웨덴의 키루나라고 하는 과학기지에서는 100년 넘게 꾸준히 관측한 데이터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장기적인 연구가 없다는 게 무척 아쉬운 점입니다. 네, 이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박사님의 계획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연구팀이 이렇게 동토나 극지의 암석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합니다. 이곳에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분석하거든요. 이제 2020년에는 마스 2020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화성의 동토를 이제 파내할 거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 내에, 또 빠르면 10년 내에 화성의 동토와 암석이 지구로 올 텐데 그 속에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꼭 찾아내고 싶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미생물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살았었다면 대한민국 극지연구소에서 가장 확실하게 분석을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 미래의 계획이고 좀 더 가까운 미래에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북극 식물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 북극 연구가 화성 연구와도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왜냐하면 화성도 동토이기 때문에 같은 동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소중한 연구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